저는 이 20분 전에 저희 탈당을 갖다 보류하고 선회한 모습 자체가 저희 사인이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새로운 정치의 꿈 또는 그러니까 양당 기득권 체제를 타파해서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겠다라는 의도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 사태를 보면서. 예. 전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의심했었던 저희 공천권을 위한 공천 때문에 네, 공천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는가? 지금 민주당의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당이 다 떠안는 문제 또 방탄 국회 문제 이게 하루 만에 해결이 됐냐 말이죠. 상황 변화는 없잖아요. 단지 상황이 바뀐 건 본인의 공천과 관련해서 경쟁 상대자가 지금 윤리 감찰을 받게 됐다는 거 그거밖에 변화가 없거든요. 예.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독식과 독주의 정치가 일사불란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말씀은 없으셨는데 나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뭐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당을 떠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또 일정이 잡혀 있죠. 만들 신당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전망들을 하고 계신데 이낙연 신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놓으신 분, 그러니까 전망이고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신당이 바람이 일어나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올 겁니다. 네. 신당 바람이 나는 걸 저는 2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월에 바람이 불면은 정치적 타산으로라도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7, 8분 정도가 관심 있게 좀 행보를 보고 계십니까? 관심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질문 받았지만 김재현 전 최고위원 7, 8분이 지금 이낙연 신당에 관심 있고 그럼 관심 있다는 거는 합류한다는 건데 합류 전에 탈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탈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당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탈당 범위가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앞두고 탈당하는 것은 결국 이 당에서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예측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아직은 뭐 정해진 절차대로 공정한 룰에 따라서 공천을 하고 경선을 한다면 그럼 쉽게 탈당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신당이 큰 세력을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민들로부터도 뭐 큰 기대를 얻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탈당을 해서 그 당으로 옮겨가서 과연 어떤 정치적으로 앞으로 자기의 미래가 있겠는가 이것을 굉장히 생각을 할 텐데 그러려면 그 명분을 주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저렇게 대원군처럼 그 반말하는 그런 중진 의원과 둘이서 뚝딱 다 해결하고 나머지 이 기구들은 뭐 허수아비로 전락시킨다면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나를 싫어할 거다 이런 분들은 탈당을 하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은 더 지켜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사실은 4분이 나와서 4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탈당 회견을 할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이 빠졌거든요. 바로 윤영찬 의원인데요. 이와 관련된 영상을 좀 구성했는데 보겠습니다. 저는 강성 팬덤의 정치는 분열의 정치, 민주당을 약화시키는 정치, 그리고 민주당을 가르는 정치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영찬아, 저기 봐봐, 저기. 민주주의 상식의 눈으로 보면 저 보인다니까.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야? 가자, 원칙으로, 상식으로, 화이팅! 화이팅! 2시간 남았습니다. 예. 탈당하시는 겁니까? 예. 4명 모두? 4명 모두. 뭐 이런 관계의 규칙이 아닙니다. 대전환기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일 새로운 정치 세력이 반드시 저렇게 뭔가 같이 하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한 분이 4명 모두 다 나가는 거죠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윤영찬 의원,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뭐 그 역사 뭐 이런 등등등 얘기하면서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입니다. 잔류의 이유를 저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탈당 직전에 이런 게 나왔는데 김성환 평론가, 이원욱 의원은 인터뷰에서 4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글쎄요, 이게 그 당사자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라 뭔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마지막으로 누가 어떤 신호를 주거나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니까. 뭔가 막판에. 네, 사실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뭐 현근택 변호사 지금 뭐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현근택 변호사 징계 문제가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안 미쳤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사실 같고요. 어제 돌발로 나온 사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다른 의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으로 했잖아요. 예.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당에 적지 않습니다. 이원우 의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해가지고 당에 남아있어라 이렇게 설득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장에서 문재인 예. 대통령이 DJ의 유언은 야권 통합이었다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친문계 의원들이 많이 만류를 하고 붙잡는 상황에서 만약에 현근택 변호사, 그러니까 부원장 문제가 터졌다고 하면 그게 뭐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은 있겠다. 이원욱 의원은 같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파악을 잘 못한 겁니까 그러면은 상황을? 근데 사실은 저는 각계 전투를 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4명 마지막에 사실은 의견 일치가 정확하게는 안 됐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했을 때는 4명이 뭔가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 전에는 의원들끼리 의견이 잘 안 모아진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윤영찬 의원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내부 이견은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면 혹시 막판에 어디서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사실은 배제하기 어려운 거죠. 이건 뭐 제가 뭐 알겠습니다. 물어볼 수는 없는 아직은 상황이니까. 뭐 알 모르는 수는 상황이죠. 없겠죠. 그냥 저희가 분석 뭐 그런 어떤 추정 이걸 좀 해보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장 특히 현근택 변호사는 사실은 당내에서 공천 경쟁자란 말이에요. 성남 중원, 윤영찬 의원 현역 의원, 현근택 변호사는 지금 당내 도전자로 지금 뭔가 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어제 저 일이 있었죠.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경쟁자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친명, 비명. 그러면서 뭐 대표적으로 약간 경쟁을 벌이는 지역으로 꼽힌 게 경기 성남 중원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잔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그 모임을 같이 했던 이원욱 의원,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의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영찬 의원의 이제 최종 판단을 들으면서 일단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쉽고 당혹스럽고 안타까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찬 의원 관련된 거는 저희도 간단하게 입장을 전해받은 정도밖에 없어요. 뭐 현근택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데 윤영찬 의원이 고민이 있었던 거는 그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김종욱 전 행정관. 아무튼 그러니까 저 텔레그램 대화 요게 공개되고 뭐 윤리감찰 들어가고 이게 직접적인 연관을 준 거냐, 영향을 준 거냐, 안 준 거냐 이렇게 가버렸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예. 개그 콘서트가 폐지된 이유가 정치가 더 코미디 같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니, 사인이 그렇게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탈당을 결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20분 전에 저런 결정을 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사인이 탈당을 하면서 이후에 제3지대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인가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낙연 전 당대표는 당을 만들지 않을 거다. 오히려 사인이 당을 만들고 거기에 이낙연 전 당대표가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전 그러면 친낙계 핵심이 누구였습니까? 윤영찬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렇네요. 그럼 윤영찬 의원이 거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 소위 사인의 탈당 과정 자체가 얼마나 허약한가. 그리고 어떤 명분으로 이걸 만들려고 했고 그들은 어떻게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예. 어떤 미래의 비전을 만들려고 했던가. 저는 이 20분 전에 소위 탈당을 갖다 보류하고 선회한 모습 자체가 소위 사인이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새로운 정치의 꿈 또는 그러니까 양당 기득권 체제를 타파해서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겠다라는 의도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 사태를 보면서 예. 전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의심했었던 소위 공천권을 위한 공천 때문에? 네, 공천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아니, 탈당하신 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탈당하신 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속 이 탈당한 세 분은 그런 어떤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와 당의 주류가 딱 찍으면 거기에 있는 당원들이 다 그들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공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면 저 세 분은 지금까지도 자기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신뢰하지 않으셨구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다 재선이고 3선이십니다. 예. 8년 동안, 12년 동안 자기를 지지해 준 당원들을 믿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큰 허약성이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재현 전 최고위원.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공천 때문에 지금까지 공천을 받지 못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탈당을 결행했다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현근택 변호사 문제 때문에. 예. 그런데 저는 뭐 현근택 변호사든 또는 윤영찬 의원이든 공천 이렇게 당에 남아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귀여움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미 그 많은 이야기를 했고 예. 뭐 원칙과 상식이니 뭐 그런 이야기도 다 사실은 의미 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백일화에 드러냈잖아요. 거기다가 윤영찬 의원은 또 대장동 관련된 자료를 이낙연 후보 측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지금 뭐 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게 이미 보도가 났었거든요. 뭐 이낙연 쪽에 그 대장동 자료를 줬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고 그게 이제 윤영찬 의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그건 부인을 한 거 아니었습니까? 부인을 하든 말든 다른 남 다른 분이었죠. 다른 아니 분. 그러니까 부인을 하든 말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재명 대표가 뭐 그렇게 썩 기분도 안 좋을 거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저는 정말 공천 때문에 그 당에 그냥 남았다면 큰 바보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5만 가지의 정치적 미사 여구가 공천 받으려고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든가 또는 지금 이렇게라도 남아 있으면 공천을 줄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이라면 참 철없는 불장난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이제 경쟁정당 소속이신 분이 유상범 의원이 꺼내놨어요. 윤영찬 당 잔류 판단 잘못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포기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어요. 김용남 전 의원.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공천 과정이 그렇습니다. 먼저 자격 심사를 거쳐요. 그래서 자격 심사에서 뭐 자격이 있다 없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심사로 넘어가는데 이 자격 심사 단계는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심사를 기존에 신청해서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천 신청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 현근택 변호사가 경쟁 상대에서 제거가 되면 자기 지역에 올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허점이 하나 있어요. 전략공천 지역은 자격심사를 거쳤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당에서 공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중원을 당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기존에 자격심사 통과를 안 했던 새로운 사람이라도 공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못 하신 거 아닌가 싶고 가장 처음에 드는 의문이 윤영찬 의원을 비롯한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했던 지금 민주당의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당이 다 떠안는 문제 또 방탄 국회 문제 이게
하루 만에 해결이 됐냐 말이죠. 상황 변화는 없잖아요. 단지 상황이 바뀐 건 본인의 공천과 관련해서 경쟁 상대자가 지금 윤리 감찰을 받게 됐다는 거, 그거밖에 변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이 공천 때문에 결정을 뒤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는 하지하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아니고 정치인이면 모름지기 국민이 본인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늘 염두에 두고 예. 행동을 해야지,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국민이 보시기에 얍삽해 보여요. 뭐 하여튼 내분 반응이 아니요. 좋지는 근데 않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요. 예. 1월 8일까지 다시 또 적격 여부를 판정받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예. 성남 중원에 어떤 분이 계실지 아직 몰라요. 예, 그냥 적격 예. 판정은 아마 15일쯤에 예, 나올 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몇 가지 좀 팩트는 제가 조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다려봐야겠죠.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 건지. 근데 오늘 윤영찬 의원과 관련돼서 네 분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걸로 좀 말씀들 하신 것 같네요.